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은하수 다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피노자의 뇌 이 책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저희가 이미 다 읽고 이렇게 모였고 어떻게 다 책은 재밌게 읽으셨나요? 조금 힘들었죠, 이번 책은. 힘들다는 원성이 굉장히 자자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용어가 조금 어려웠고 용어를 이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준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찝찝한 마음으로 이제 쭉 읽어나가야 하는 조금 난이도는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잘 읽었어요. 저는 사실 전공과 관련된 책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읽긴 했는데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읽는 거지? 하면서 약간 궁금해지고 그리고 이걸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읽게 될 수 있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서 그런 것들도 얘기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질문이 그 심리학 전공이 아닌 독자의 입장에서 읽은 이 책이 어떤 느낌이었냐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희영님은 어떠셨어요? 지금 우리 줌 화면에 계신데. 저도 되게 어려웠고, 근데 학교 도서관에서 이걸 빌리려고 했는데 누가 이미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걸 빌렸을까 정말 궁금해지기도 했고, 나 말씀처럼 용어가 정말 어렵기도 했고, 또 저는 아동가족학과지만 뇌인지 발달도 정말 조금씩 배우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단 호스트의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다들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왜 읽게 되는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호스트로서 지정하게 된 이제 계기를 얘기하려면 제가 이 책을 왜 읽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뇌과학에 엄청 관심이 요즘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 책을 대중서도 좋지만 조금 대중서보다는 깊이가 있는 내용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저희 나라 뇌과학 이제 저명한 교수님이 기사에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뇌과학을 알려면 이 커리큘럼대로 읽어라라고. 그래서 저도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첫 번째 책이었어요. 그래서 재밌겠다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고 저도 나름 고뇌를 거치면서 읽긴 했는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이디어를 바꿔보는 인셉션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로 가볍게 읽어보자라고 했던 책이었고 원성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즐거웠길 바래요.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읽기는 힘들었지만 이걸 읽고 났을 때 성취감이 있는 약간 그런 책이었다. 그러면 관념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떤 게 바뀌었죠? 책 내용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정서와 느낌이 거의 첫 번째 주제잖아요. 정서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느낌이 어떻게 발현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정서랑 느낌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정의이긴 하지만 그 사람만의 정의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서랑 느낌이 어떤 게 있나 스스로 많이 구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로는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느끼고 정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슬프니까 운다. 그러니까 적어도 슬픈 느낌이 드니까 혹은 불행하니까 슬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라는 걸 알고 나니까 굉장히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어요. 사실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의미까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내가 슬픈 감정이 들면 내가 불행하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연결고리 이렇게 잘 연결된 피드백 선순환고리 그러니까 순환고리를 제가 끊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약간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 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얘기를 어떠셨나요? 해보면 네.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마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개인적인 경험들 그러니까 어떤 이게 느낌도 어떻게 보면 항상성을 위해서 학습이 되어가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나의 느낌이 변화해갔던 경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는 게 재밌었다라는 게 좀 주 포인트인 것 같고 네. 뭐 아무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봤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희영이는 혹시? 저도 마음이랑 정서 뭐 엄청나게 여러 용어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아까 현주 쌤이 말하신 것처럼 느낌이 먼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끊어낼 것을 강조하잖아요. 새롭게 변화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게 됐고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책들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철학적으로 얘기한 것과 과학적으로 얘기한 것이 어떻게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전공자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네. 저는 새롭게 알게 되었다기보단 최근에 이제 예측하는 뇌라는 관점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뭔가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여러 주장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항상성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예측하는 부분도 조금 언급이 되잖아요. 내가 예측을 하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이게 하나씩 쌓여서 지금의 이론이 되었던 건가 하는 맥락에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이거를 그럼 사람들은 이걸 왜 읽지? 이게 궁금했던 거는 제가 이제 심리학 그 교양을 강의하면 신경계 파트가 있는데 학생들이 다 엄청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 항상 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서 뭐 강의 괜찮나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물어보면 뇌 빼고는 괜찮아요. 항상 그 말을 해요. 뭐 뉴런 빼고는 괜찮아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되게 뇌는 멀고 뭔가 흥미를 주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하는 우리 은하수 다방 사람들은 그럼 어떤 이제 궁금증과 그런 재미가 있어서 이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될까? 그걸 알면 뭔가 나도 강의할 때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또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용어가 일단 어려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정서, 뭐 느낌 이런 단어가 여기에선 또 어떤 과학적인 정의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 과학적인 접근이 일상 용어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 뭔가를 읽어내는데 계속 인지 부조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읽히는데 계속 저항을 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저번에 카톡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과학에서는 개념과 용어를 동의어로 보거든요. 과학교육학에서. 근데 여기서도 이 개념과 용어를 동의어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뭔지, 뭐 정서가 뭔지, 뭐 감정이 뭔지 이런 단어들을 모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랑 여기서의 용어가 다르니까 이제 그 개념이 들어오지 않아서 힘들었다. 사실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이 책을 완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약간 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전공자 입장에서 잠깐 정리를 좀 해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좀 듣는 사람들도 편하지 않을까. 맞아. 느낌과 정서가 뭔가요? 용어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느낌과 정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한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 뭔가 의자에 앉으면 편안한 느낌? 침대에 누우면 뭐 기분 좋은 느낌? 뭔가 조금은 추상적이고 뭔가 내 신체 상태에 대한 자각을 하든 안 하든 함께 오는 약간의 뭔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 같은 상태라면 정서는 조금 더 반응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뭔가 누가 날 때리면 화가 확 난다든지 누가 날 깜짝 놀라키면 확 놀란다든지 뭔가 그런 자극이 확 주어졌을 때 나오는 반응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은 원래 고전적인 인지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몸이 일단 필요가 없고 그리고 컴퓨터에 뭐
CPU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작업 용량이 있고 그런 뭐라 해야 돼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모듈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몸이라는 게 있고 인간이 컴퓨터랑 좀 다르고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신체적인 경험이 뭔가 뇌에 이렇게 지도화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뭔가 언어가 인지도 하고 언어도 가지게 되고 정서도 생기게 된다라는 걸 좀 주장하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역시 전공대가 정리를 해줘야. 정리를 잘해주셨어. 그 말씀하신 거 진짜 맞는 게 그 전에 그 심리학, 고전 심리학이나 뇌과학은 이 몸을 입력 장치로 봤대요. 그래서 뇌는 CPU 같은 처리 장치고 몸은 입력 장치인 거죠. 그래서 몸에서 입력된 정보를 뇌에선 처리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이 앞에서 계속 1장, 2장에 신체 지도를 만든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뇌가 신체 지도를 만들면서 몸이랑 뇌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작동을 해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언어, 느낌, 문화 이런 게 창발한다라는 이제 이론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 이론이.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이 책을 쓸 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주장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저한테는 조금 이거 센세이셔널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이나 과학에서 그런 새로운 센세이셔널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선 굉장히 뉴턴 역학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단지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뉴턴적이라 아직 뉴턴적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고전적인 공으로 된 그래서 당구공 똥 치면 서로 이렇게 개체가 작용하는 듯한 그런 뉴턴적인 사고방식을 마찬가지로 고전 뇌과학에서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굳이 설명하자면 약간 아인슈타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궁금한 게 이 책이 한글 책이 2007년에 나왔잖아요. 원서는 언제 나온 거죠?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네요. 여기 앞에 보면 아마 나올 건데 2003년인 것 같아요. 2003년 그 정도. 그럼 이제 이 이론이 한 20년 정도 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체화된 인지라고 하는 그 시작이 1999년도에 엄청 붐으로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나온 책인 거죠. 그게 많이 활발하게 논의되던.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용어 정리를 제가 이해한 거는 정서는 바깥으로 드러나서 타인이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느낌은 가장 사적인 것이다. 뭐 그래서 이제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좀 일단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또 포인트를 얘기를 해보자면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비교하는 걸로 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저 잘 모르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카르트가 심신 이원론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데 그 데카르트의 한계는 그것을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송과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결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근데 그게 어색하고 스피노자는 이제 몸과 마음이 평행한 것이다. 그래서 같이 하나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책이 설명하고자 하는 체화된 인지랑 잘 맞아떨어져서 이제 다마지오 저자가 이제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 네. 혹시 안 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은 정리. 맞아요. 그래서 사실 느낌은 여기 제가 많은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설명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일단 오면서 하나를 정했거든요. 그 정서는 외부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느낌은 내부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기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가 있냐면 우리가 뭐 피카소의 아름다운 그림을 본다, 뭐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그걸 보면 되게 뭔가 측은함도 생기고 뭐 약간 장엄함에 대한 존경심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나 경외심 뭐 많은 감정이 들잖아요. 그건 게르니카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게르니카라는 사물이 있을 때 발현되는 모든 그거는 다 정서인 거죠.
근데 느낌은 이 사람이 말하기에 보통 사람들이 느낌이라는 게 정서랑 구분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정서 뒤에 씁쓸하게 남는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면 게르니카란 작품이 심지어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엔 게르니카가 항상 존재하니까 그 마음속에 존재하는 게르니카에 대한 그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 그건 느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서랑 느낌 이 사람 말하기. 근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면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에요. 그걸 딱 구분하고 나면은 아 이제 이 사람 하는 말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약간 익숙해지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엔 그걸 계속 구분하려고 한 게 뭔가 체화된 인지에서 계속 비판받은 게 뭐 몸으로 만약에 모든 걸 뭐 경험해서 인지한다면 그러면 정의, 뭐 민주주의, 뭐 공산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 그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희망은 뭐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내적인 무언가 심적 과정의 그 느낌, 추상적인 느낌이라는 걸 상정을 해야지만 신체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내적인 것도 있어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그런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엄청 중요하게 구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어쨌든 그 희망이 지금 비판받고 있는 포인트인데 그러면 다른 학자들은 그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근데 문제는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 저도 그 증명 사실은 잘 정확히 논문을 읽은 건 아니라서 모르는데 그 최근에 20년도 오기 전에 15년도쯤에 그 체화된 인지 이론으로 민주주의나 이런 추상적인 감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미 반론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식으로 체화된 인지 이론이 또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일단 그 이제 가장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왔어요. 이제 추상적인 것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제가 전공자는 아니니까 다는 안 되는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는 이런 추상적인 것도 지도에 그리는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라고 하면 신체 지도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신체 지도라는 거는 세계에 대한 지도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우리 세포가 장소 세포와 격자 세포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 어떤 것이 그러니까 what 세포와 where 세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where를 인식하는 세포들이 where를 다 인식을 하고 what은 what을 인식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민주주의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개념들과의 거리와 추상적인 그 4차원, 5차원 혹은 뭐 16차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왓과 웨어를 사용하면 그 세포들의 인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위치적으로 내가 이 민주주의를 어떤 개념들과의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른 책들에서 나오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여기서 나오는 마크 앤 제이콥스라는 학자가 여기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인지 언어학자인데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건 뭐 시간은 흐른다. 사실 시간도 추상적인 건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고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거에 비유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체화된 인지 연구들은 많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거다. 근데 이거는 아직은 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해한 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유와 연장이 있다고 했을 때 사유는 이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거고 연장은 이제 익스텐션이 돼서 공간을 차지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추상적인 것은 사유에 가까운 것인 것 같은데 그걸 연장화해서 다시 말해서 구체화해서 그쵸. 우리가 받아들인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체가 먼저 있고 추상이 나중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상황이 있는데 이걸 내가 구체화해서 비유를 한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뇌 속에서는 구체가 먼저 있고 그걸 구체를 여러 방식으로 해서 추상이 완성이 되는 거죠. 대단히 주제가 재밌네요. 이제 질문들로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맞아. 질문들 잠깐만요. 3번이
느낌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것이라면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도 정서를 유발할 외부 자극을 이렇게 준다고 할 때 인간이랑 다른 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뇌 스캐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뇌 스캔을 그러니까, 했을 때?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느낌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라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어떻게 보면 고등화되지 못한 생물도 정서는 있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공포라는 정서를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개체가 어떤 정말로 느낌이 있을 건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한 거죠. 이게 느낌이 어떤 고등한 생명체에 존재하는 거라고 한다면 뇌 속에서 정서적인 반응과 느낌에 대한 어떤 반응이 뇌에서 다를 것 같고, 그러면 그 동물에게도 예를 들면 그 느낌이 없다고 생각되는 동물에게도 그 뇌 어떤 뭐 신경세포의 연결체겠죠. 이제 그것의 변화가 이제 인간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봐야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체화된 인지이론, 이게 체화된 인지이론인데 체화된 인지이론이 비판받는 점,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가 추상적인 걸 인식 못하지 않냐, 그 두 번째가 뇌 스캔했을 때는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조금 비판을 받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실험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사실 인간한테만 가능해서 동물한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인간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포를 느꼈다라고 할 때 내가 공포를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뇌 스캔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공포가 느낀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공포를 느끼는 그 반응이 뇌랑 몸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느낌보다 정서가 먼저고 느낌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게 뇌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밝혀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도 할 말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반응을 한다는 건 어쨌든 인풋 다음에 아웃풋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손을 드는 타이밍은 무조건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더 빠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이거는 있죠. 무조건 약간 손이 지연이 드는 게 있을 수도 무조건 있다.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관찰의 이론 의존성 같아요.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관찰 자체가 이론에 의존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관찰하는 내용이 정서가 느낌에 선행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관찰을 그렇죠. 이렇게 했죠. 그러면 당연히 손이 늦게 들리니까 느낌이 뒤따르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대단히 이론 의존적인 관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비판을 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스캔은 이제 한 3초 정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그걸로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뇌파로 하면 미리세컨드로 다 쪼개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하는 데에서 하는 것도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어. 하지만 뇌의 예측은 바뀐 거죠. 그거를 측정해서 사람들이 이미 예측하고 뭔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할 때 또 나온 뇌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만약 그걸 사용해서 한다면 느낌이 선행하는지, 인간이 뭔가 뇌 반응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뇌는 뭔가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정서가 나오는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대신에 그게 이제 어느 부위에서 했는지를 찾기는 힘들겠죠. 그렇게 하면. 이것도 천개의 뇌란 책에 이 말씀 나오는데 그 시냅스가 예측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냅스가 예측을 해서 예측 결과물을 전기 신호로 발현을 해야만 정서라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을 먼저 해서 임기점까지 그냥 마치 사람이 달리기 하기 전에 요이 땅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을 딱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측이고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강해지면은 딱 나오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정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저는 약간 좀 이해가 됐었는데 그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실험 자체는 조금 과학적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로. 그 다음 질문은 뭐 꼭 순서대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쭉 해볼까요? 느낌이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게 AI의 이런 그런 작동 과정 메커니즘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지. 근데 요 4번 질문이랑 사실 7번 질문을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몸이 없는 경우에 과연 몸이 없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챗GPT 지금 새로 나온 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뇌와 몸이 다 있는 인간의 작동 과정과 무엇이 다를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휘영님부터 먼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조금 있다가 잠시만요. 네. 네. 저는 일단 이 질문을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먼저 던졌는데 AI의 학습 중에서 이제 강화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점수를 부여하는 거고 그 점수가 부여되어서 이제 그쪽으로 좀 하게 되는 그게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한다면 느낌도 그런 거잖아요.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항상성, 뭐 다시 말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느낌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화 학습도 어떤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고 이 느낌도 이 개체가 더 좋은 쪽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쭉 나열해 볼까요? 네,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이 4살 때 생크림 케이크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생크림 케이크는 지금과는 조금 달랐겠죠. 좀 성분이 조금 더 안 좋은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너무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크게 탈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생크림 케이크를 보면 달다는 건 알지만 이게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달다는 걸. 근데 몸이 역겹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크림 케이크가 한 10여 년 정도 역겨웠어요. 저한테.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역해서 못 먹겠는 거죠. 이게 맛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또 요새는 또 생크림 성분도 좀 좋아진 것 같고 더 맛있어졌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어쨌든 생크림 케이크가 저의 최애 케이크가 될 수는 없는 뭐 거부감은 없지만 그런 게 이제 저는 좀 제 느낌이 그걸 방어해주는 그런 기작으로 강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다이빙 같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가끔씩 아프잖아요. 이렇게 좀 잘못 뛰면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니까 지금은 고소공포증이 없지는 않고 거의 없는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공포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조금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신체가 뭐 20대 초반과는 다르겠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체력적인 거나 반응의 속도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니까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제 제 친한 형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왜 고소공포증이 있느냐? 그 형은 군대 있을 때 레펠 사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니까 이제 그게 학습이 돼서 이제 공포의 정서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2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형이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요. 이건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면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내가 복숭아를 먹었을 때 불쾌한 그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가 힘든 그런 그러니까 식도에서부터 막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죠. 숨 쉬기도 어렵대요. 그런데 복숭아 맛이 그러면 저는 제가 생크림 케이크 싫어졌을 것처럼 역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맛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복숭아 향이 나는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쿨피스 복숭아 맛 이런 거는 복숭아 안 들었고 복숭아 향이 나는 거예요. 구분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먹었을 때 맛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자극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학습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먹었을 때 내가 탈이 난다라는 게 반복되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텐데 근데 이걸 먹었을 때 맛있고 좋아 라는 거랑 이걸 먹었을 때 탈이 나가 공존하니까 이게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복숭아는 또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쾌한 자극을 어쨌든 알고 있으니까 피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나 봐요. 그런 게 이제 좀 재밌었던 점이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헬스를 하게 되면 이제 처음 헬스를 하면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근육통이 굉장히 아픈 거니까 불쾌한 자극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는 알배기는 게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헬창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 통증이 와야 내가 운동했다고 생각하고 그 통증이 굉장히 상쾌하고 너무 즐거운 감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불쾌한 아픈 것인데 같은 그게 감각이 같은 감각이 되게 즐거운 유쾌한 자극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그게 이렇게 딱 근육이 딱 통증이 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느낌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아픈데도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정말 기분이 좋다는 상쾌하다고 거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해서 내가 몸이 좋아졌다, 신체가 더 좋아졌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것은 나의 항상성에 대단히 좋은 거야 라는 걸 인지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느낌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경험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일단 전 끝이에요. 너무 많이 얘기했죠. 근데 그 오빠가 경험한 그 첫 번째 생크림은 그 심리학에서 용어가 있어요. 맛 혐오라고. 그 뭔가를 먹고 엄청 토를 하게 되면 그걸 못 먹게 되는 뭔가 약간 PTSD 같은 건지 아니면 내 생각에는 그 토하면서 그 토맛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왠지 그게 너무 강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연상이 되는 거네요. 너무 이렇게 생크림이랑. 너무 연합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햄버거 먹다 토해서 치즈랑 케첩 못 먹거나 와사비 먹고 토해서 근데 대부분 어렸을 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용어가 있다. 신기하다. 어떤 식으로 결합이 시냅스가 아마 연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제가 약간 엄청 그 기억이 강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감정과 기억이. 맞아.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 더 생각나네요. 굴을 한참 많이 그러니까 어떤 학교 행사가 있어서 이제 굴을 막 먹었는데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속이 좀 안 좋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좀 굴을 안 먹고 싶어요. 굴을 먹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 다른 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꼭 먹는 게 아니더라도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한 느낌을 좀 잘 느끼는 편인데, 이제 어떤 집단에서, 그러니까 A 집단과 B 집단에서 내가 좀 더 긍정적인 느낌을 느끼는 집단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집단마다 달라서.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집단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잘 참여하고 몸도 경직되지 않고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집단에서는 정말 몸이 경직되어 있고 말도 더듬게 되고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인 것보다 뭔가 그 정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펙트가 오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내가 여기에서 몸을 사려야겠다 라는 그런 fight or flight 그런 리스폰스가 근데 맞아. 이제 뭔가 여기에서는 그 둘 중에서 뭔가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그런 의사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랑 좀 연결을 시키면 사실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챗GPT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또 다른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은 또 한 개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없는 인공지능은 뭔가 그 정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몸에서 그 정서가 확 오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동에 대해서 저희 학부 때 교수님이 제일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장, 그 국회에서, 예전에 유시민 씨가 그 하얀 색깔 수트를 입고 왔을 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모두 웅성웅성하고 저 딱 등장하는 순간 완전 그 충격과 이게 뭐지? 여긴 있을 곳이 아닌데? 나는 그 정서가 이제 파도처럼 막 그 사람들한테 전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류효정 의원이 원피스를 입고 왔을 때도 그런 똑같은 정동 효과가 나타났다고. 그 각 인간의 개체들마다 몸에서 느껴지는 그 파워라고 해야 할까요?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정서들을 인공지능은 몸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어서 그 생존 본능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이제 그런 면에서는 다마지오의 주장에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떤 동기가 생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남고자 하는 그리고 이제 나의 개체가 더 보존이 되고자 하는 그런 동기는 어떤 생존 욕구에서 올 텐데 생존 자체에 대한 욕구가 없으니까 몸이 없다면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기지 않을 거고 그러면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 감정이랑 연결된 아까 엄청 강렬한 감정 때문에 이게 몸의 그 맛을 느끼는 것까지 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이랑 연결이 잘 된 기억이 뭔가 행동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게 하거나 좀 강렬하게. 그래서 내가 뭐 좋았던 것 내가 했는데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서 이런 행동을 내가 활발하게 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그 감정이랑 그 기억이 연결이 딱 돼서 내가 더 뭔가 하고 싶은 동기 움직이고자 하는 뭔가 그런 열정? 뭐라 표현할 수 없는데 그 딱 동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약간 동기부여 강의 받아서 받는 그 딱 동기. 그게 감정이랑 연결된 기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이 만약에 그거를 만들게 하려면 두 가지 접근 방법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몸을 그냥 진짜 만들어주는 거. 그 두 번째는 그 우리가 뇌를 연구하면서 나오는 인간의 그 피드백 과정,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알고리즘에 심어주는 거. 그거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그 인공지능의 그 언어 모델에다가 넣어주면은 구현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일단 그 몸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봇이 돼야 되는 거죠. 몸이 있다면 생겨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각각 개체는 디바이스잖아요. 이 디바이스가 세상에 뿌려지고 그 디바이스에서 얻는 데이터가 어떤 헤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학습이 될 거고 그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시 뿌려지는 과정이 뭐 이 리얼 월드에서 AI가 학습되는 과정이라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실제 몸이 있으면 이게 파괴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들이 이제 뭐 사용을 안 하는 기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계속 수집되는 건 어떤 개체일 거냐면 파괴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용되는 개체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수집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많이 뿌려지게 되면 결국 이 개체가 사용되고 살아남는 쪽에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약간의 생존 본능과 비슷한 형태로 학습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아까 희영이가 얘기한 그것을 뭔가 하려면 뭔가 분위기를 파악하는 뭔가 술렁술렁 뭐 이런 느낌을 파악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 제가 강영우 그 훈련사님 좋아해서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그분한테 이제 어떤 분이 뭐 만약에 부부가 이렇게 화난 톤으로 안 싸우고 그냥 말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싸우는 내용이면 걔도 알아듣냐 이걸 질문을 했는데 훈련사님이 그 호르몬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도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이 분위기를 만드는 무언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그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면 뭔가 그런 분위기, 미묘한 분위기도 감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맞아. 약간 그 싸함, 우리끼리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아직 인공지능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싸함이나 아니면 뭔가 누군가에게 좀 관심이 몰리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이제 알고리즘을 짜서 하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너무나 무한대에 가질 수가 있으니까 알고리즘을 짤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결국 또 딥러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사람도 근데 이제 그게 싸우는 분위기를 감지할 때 호르몬 변화를 감지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그런 감각 수용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적으로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분위기를 감지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로봇도 그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냥 음성이라고 하면 그 음성의 내용을 이제 이해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반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확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어 A라는 단어 그 다음에 B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형태로 생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는 걸로
가면서 조금씩 차이가 이제 그러니까 인간과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 같고 어느 순간 구분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몸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냥 이 개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행동이 나쁜 행동이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이루지 못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열받아서 얘를 때렸어. 그래서 얘가 파괴가 됐어. 그럼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어떤 페널티를 받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는 쪽으로 뭔가 변한다든지. 아니 왕따를 당해 인공지능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들으면서 되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럴까 저럴까 막. 근데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계속 봐야 물론 다 모르시지만 어떻게든 답을 내리신 거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냥 방금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근데 물론 저도 몸이 생기면 인공지능이 좀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방금 든 게 저 지금 방금 엄청 생각이 변했어요. 원래는 몸이 있으면 무조건 다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방금 생각 든 게 뭐였냐면 우리는 몸 안에 존재하면서 내 느낌을 남이랑 공유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를 못 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 생기는 거고 우리 뇌가 사람의 얼굴을 읽을 수 있는 세포가 엄청 많대요. 뇌세포가. 거의 인간 얼굴 읽기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 인간들한테 잘못 보이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렇게 못 읽는 세포를 가진 뇌를 가졌던 사람들은 내 조상이 아니니까 다 죽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거나 눈치 없이 막 그런 행동했던 애들은 다 죽여서 눈치 있는 짓 했던 선조들만 나의 조상인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랑 사회 활동을 이렇게 현대사회 복잡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뇌 안으로 몸이 있다고 한들 인공지능이 그냥 물론 이제 그런 선의 피드백이 있을 거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인간보다 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몸을 가졌다고 해서 그 인공지능이 거기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뭐 iOS도 마찬가지고 LLM 챗GPT도 그냥 하나잖아요. 챗GPT가 뭐 나랑 얘기하는 챗GPT랑 저랑 얘기하는 챗GPT가 다른 개인이고 서로 데이터를 공유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건 자아가 결국 있다면 자아가 생길 수 있다면 하나라는 건데 그러면 사실 몸이 걔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줄 수는 있지만 그게 사람처럼 강렬한 의미로 발현을 해서 우리가 사실 인간의 사회성이라든지 아까 정동, 다른 사람 분위기를 느낀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거기에 몰빵한 건데 사실상 그럴 필요성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으면 인간처럼 미묘한 것까지 다 알아차리기에는 힘들 수 있지 않나. 저절로 그렇게 되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창발하는 데는 조금 더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책 잠시 돌아가면 책에서 약간 멀어진 것 같아서 책에도 그런 느낌이죠. 느낌은 가장 내면적인 거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내면의 느낌이라는 게 생기려면 나의 내면 다른 거 외부와 나의 경계 이 경계가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몸이겠네요. 그렇죠. 몸이죠. 그리고 경계로서의 몸이 아니라면 사실 이미 몸은 있어요. 걔도. 저기 있잖아요. 아이패드. 맞아. 몸은 꼭 이런 형태일 필요 없으니까 몸은 이미 있는데 그게 경계가 아닌 거죠. 걔는. 그 경계가 생겨줘야만이 몸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인간의 탐욕이 그런 방향으로 이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뭐 이 몸을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휴머노이드 시대가 어쨌든 올 테니까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가 그럼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휴머노이드를 소유하게 되면 이 휴머노이드가 나에게 최적화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맞춰지는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거는 이 개별 개체 자체 메모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거와 독립적으로 개체가 가지는 메모리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자아처럼 보일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별화가 되어야만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아까 하고 싶었는데
그 얼마 전 제가 재밌는 연구 결과를 봤거든요. 사람이 인공지능을 대할 때 너무 이게 인간 같길 원하지도 않는데 또 너무 컴퓨터 같길 원하지도 않는데요. 그 중간에 어딘가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우리가 얼굴 생김새가 너무 인간 같으면 완전 인간 같으면 되게 호감을 느끼는데 그 뭐라 해야 되지? 불쾌한 골짜기. 불쾌한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게 행동에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캐즘을 넘는 정도로 얘를 인간화시킬 수 있으면 인공지능이 저는 결국 자아를 가지는 방향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걸 원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캐즘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가장 개인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불쾌감을 준대요, 우리한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사람들이 자꾸 써줘야 얘도 돈을 벌고 발견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컴퓨터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도록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약간 성격을 가진 식으로 가장 많이 푸시를 하면 우리는 얘는 인간인 거 아닌가 약간 엄청 불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결이 돼서 그 계곡을 넘으면 이제 완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화된 성격을 가진 자아를 가진 것처럼 뭐 실제로 그런지는 또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뭐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흥미로운 점은 지금 얘기하신 것도 그럼 결국 어떤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이 결정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외부 환경에 의한 자연 선택. 선택압이네요. 그렇죠. 그 선택압을 받아서 이제 얘 그 진화의 방향이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음 책 주제는 진화론입니다. 막다른 거를 좀 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일단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은 느낌과 무의식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 느낌과 무의식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면 무의식 역시 신체와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되게 좋은 질문 같았는데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무의식을 내가 지금 의식도 잘 모르는데 무의식을 알 수가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럼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한 거니까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의도를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전공자의 답변을 조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성능이 뛰어난 챗GPT죠. 일단은 그 다마지오가 말하는 느낌 이것과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한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에서의 무의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은 보통 트라우마랑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트라우마가 결국은 어떤 생명체의 생존 본능을 이렇게 건드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그 항상성을 위협하는 그런 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어떤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무의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느낌과 정서도 항상성을 위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생존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낌과 정서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느낌과 무의식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을까? 그리고 뭐 그렇다면 또 무의식은 신체와 굉장히 관련이 깊을 텐데 신체와 또 어떤 관련을 가지게 될까? 뭐 이런 게 궁금했던 거죠. 질문이 좀 정리가 되나요? 정리는 네네. 됐어요. 네. 어떻게 얘기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심리학 전공자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프로이트는 저는 잘 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뇌과학적으로 제가 읽었던 책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살짝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냅스의 예측이라는 걸로 말하면 시냅스가 예측해서 내가 예측한 건 이거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걸 의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냅스의 예측하는 게 무의식이고, 예측을 해서 시냅스가 이쪽 시냅스한테 딱 그 절삭 신호를 딱 보내는 게 우리가 느끼는 그 의식을 이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뇌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옛날에는 사실 옛날 뇌과학 이론에는 시냅스 전체 덩어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무의식을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바깥에 전기 신호가 쭉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무의식을 만들 수 있냐라고 이제 해서 무의식은 마치 없는 어딘가 뭔가 미지의 세계에 있는 건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 됐었는데 요새는 나오는 뇌과학 이론에서는 이제 시냅스 안에서 예측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이 설명이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왜냐하면 시냅스 안에 있는 건 우리가 전기 신호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의식을 할 수도 없고 스캔해서 알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게 되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이 여기 이 다마지오도 느낌의 층위를 구분하고 정서의 층위를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배경 정서 중에서도 혹은 뭐 배경 느낌 이런 거일까요? 무의식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랑 연결을 지어보면 느낌도 어떤 층위가 있으면 더 저변에 깔려있는 느낌이 있고 더 저변에 깔린 정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제가 이해를 잘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더 저변에 깔려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더 선행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뭐 포개기의 원리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아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니까 배경에서 그 다음 단계, 배경에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반대 될까? 아닌가요? 반대로? 구체적인 정서가 먼저고 이렇게 더 깊은 정서, 배경 정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어떤 생존에 의한 게 이제 욕구로 나타나고 이제 그 욕구가 또 이제 어떤 정서로 가고 뭐 이런 식의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얘는 반대로 가는 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생존에 대한 뭔가 욕구가 그러니까 우리 그 메슬로우 그런 5단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랑 조금 반대라고 저는 이해를 약간 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 무의식을 프로이트랑 그리고 상담이나 아니면 뭐 그런 메슬로 욕구 이게 그런 걸 얘기하는 쪽에서 사용하는 무의식이란 용어가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무의식은 예를 들어 저는 발가락을 막 움직이는 습관이 있는데 의식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의식적인 행동인 거죠. 내가 뭔가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지금 뭔가 기분이 살짝 안 좋아져서 표정이 좀 어두워졌어. 이 친구가 너 표정 좀 어두운데 기분 괜찮아? 라고 하면 이것도 무의식적인 내 감정인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무의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근데 이제 프로이트의 무의식으로 넘어가면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이제 욕망이나 뭐 욕구, 뭐 어렸을 때 있었던 기억 이런 어렸을 거니까. 때 있었던 기억도 이제 무의식에 있을 수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랑 연결해서 뭔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각자의 항상성의 그래프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나는 불안 수치가 높아. 근데 불안 수치가 높은 게 나의 항상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튼 그런 거. 내가 우울하다면 우울한 어느 정도가 항상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이나 불안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 상태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무의식적인 과정이 개인의 어떤 항상성을 뭔가 형성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항상성으로 세상과 교류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 항상성이 이제 내가 세상에서 느끼는 느낌이나 정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 지금 어떤 우울의 항상성, 그다음에 불안의 항상성은 사실 생존에 유리한 항상성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존에 유리하다. 제가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진화론 이런 거 얘기하면 학생들이 항상 그럼 슬픔은 왜 느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진화적으로 그게 사라졌으면 되는 게 아니냐고 그 정서가. 근데 이제 제가 막 어린 금쪽 이런 거 보면
엄마 가면 막 애가 엄청 울잖아요. 세상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그게 이제 진화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생존에 유리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내 주변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슬픔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없어. 엄마가 계속 없어. 그러면은 슬픔이 이제 너무 많이 지속되고 그런 게 깊은 우울로 자리 잡으면 이제 우울증이나 이렇게 되는 거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변화한 거니까 뭔가 생존에 불리하다고 생각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아동 이야기가 나오니까 희영이 얘기를 좀. 혜영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그런 예시가 있는데, 이제 유치원에서 최근 연구인데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던 연구가 조용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냥 순한 아이들.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그냥 순했어요. 육아 난이도가. 근데 막 상인 애들은 막 텐트럼, 막 떼쓰고, 막 난리치고 예민하게 구는 애들은 오히려 유아교육기관이나 부모님들한테 조금 더 상호작용의 기회를 많이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순한 아이들보다. 순한 아이들은 오히려 상호작용을 선생님이랑 하루에 얼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떼쓰는 아이들, 막 울고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이고,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면 이 아이들이 오히려 컸을 때 자존감이 더 높아진다든지 자기 표현을 훨씬 잘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 울음도 어쩌면 그 적응의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수도 있고, 오히려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진화나 적응에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나왔으니까 주제를 조금 점핑해서 그 이 책의 저자는 또 이제 윤리의 토대가 결국 또 느낌이다 이런 주장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뭐 공감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사회성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런 개체가 살아남았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의 저자가 또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뭐 헌법이라든지 뭐 민주주의라든지 뭐 이런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느낌의 토대 위에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평가할 때 느낌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어떤 우리의 이 항상성을 위배시켰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어떤 이 개별 개체의 항상성을 무시하는 제도였을까라는 부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뭔가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합의에 이르러서 취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느낌을 거스르는 무언가도 있을까? 그런 예가 있을까? 뭐 그런 게 궁금했어요. 저는 네. 희영이 먼저 얘기해. 네, 일단 지금 기존의 한국의 법들이 이제 미국 법이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미국은 종신형을 때리기도 하고 뭐 감옥에서 125년 살아 이런 식으로 형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제 물론 그것들이 느낌에 기반한 법 제정은 아니었겠지만 한국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이성적이고 구조적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정말 딱 감정을 제외한 이성만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우리나라의 법은 가해자 중심의 법이다,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가지 예시가 될 수가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와 책이 있는데, 혹시 바른 마음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을까요? 조나선 하이트라는 이제 그 분이 정말 재미있는 실험을 해요. 도덕 심리학자인데 이제 사람들이 도덕, 윤리, 뭐 사회, 법, 정치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일 유명한 실험이 그거잖아요. 그 유리창을 깨서 이제 아내가 내일 당장 죽는데 약사가 이제 약을 팔지 않겠다. 약을 한 10억을 가져와라. 그러면 약을 주겠다. 근데 이 남자는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근데 밤에 유리창을 깨서 몰래 그 약을 훔쳐서 아내를 살렸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인간들은 생명을 좀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남자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재미있는 실험을 고안했는데 이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네,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혐오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실험을 고안을 해내요. 이제 실험자들을 이제 실험실로 불러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이제 물어본 이 사람이 옳은지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 하는 실험을 하는데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제 어떤 남자가 크리스마스에 이제 닭 요리를 하려고 이제 생닭을 사와요. 근데 생닭을 사와서 이제 요리하기 전에 가족들과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 전에 그 생닭에 대고 자위행위를 해요. 그 생닭을 자위행위를 하고 이제 그 닭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대접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을까? 라는 물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서 그게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거군요. 그 행위가. 그 지점이 혐오를 불러일으키는데 제가 좀 빨리 말해서 어쨌든 이렇게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이제 대부분의 실험자들이 역겹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람이 막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트레이닝을 받은 이제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계속 물어봐요. 반박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이 사람이 자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맛있게 먹었으니까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막 반박을 하는데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성의 기초에서 사고하기보다는 감정의 도덕적 판단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것과 조금 비슷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감정에 기반해서 도덕을 평가한다라는 건 전 굉장히 동의해요. 그래서 도덕 감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은 우리가 근대 사회에서 이성적으로 도덕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가 조금은 우리랑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 만든 아이디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아이디어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존속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랑은 거리가 조금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도덕 감정이 발현되는 거랑은.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 도덕이 이렇게 좋고 싫음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것도 결국 그런 걸 보여주는 연구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신념이 사실은 감정적인 베이스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다는. 근데 그게 마치 나쁜 것처럼 말하잖아요. 우리는 맞아. 호로 판단을 하면 안 될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맞아. 이렇게 데카르트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부터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는 일단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불쾌감은 드는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런 행위를 만약에 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보다는 우린 그 앞뒤의 맥락을 같이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똑같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도덕적 판단이 하나의 장면으로 그치지 않고 그게 대단히 넓은 시간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재밌네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 질문을 보고 혼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게 질문이 뭐였죠? 말하다가 나도 까먹었네. 원래 위에. 어디 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제도 같은 것이 이제 공산주의. 느낌에 신념과 기반해야 되니까. 달라진 게 있었냐. 공산주의랑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마르크스 여기 이건 거. 맞아. 생명 조절 메커니즘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 음. 느낌을 거스르는데도 살아남은 합의. 느낌을 거스르는데도 살아남은 합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사실 이런 체하대 인재 생각하는 거 뭐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보면 앉고 싶어지고 침대를 보면 눕고 싶어지는데 근데 전시회장 가면 앉으면 안 되잖아요. 전시회장에 있는 전시회 의자에는. 그런 게 이제 뭔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에서 뭔가 느껴지는 느낌은 이제 자제시키고 뭔가 우리끼리의 합의로 뭐 전시회장에 있는 물건은 훼손하면 안 돼.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좀 통제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닭에다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그 욕구가 있다는 거는 그 욕구가 모두에게 있진 않겠지만 어쨌든 성욕구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바인데 그걸 하는 방식, 그걸 해소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인 뭔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사실 또 그 사람이 맞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성욕구도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뭔가 또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합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그런 규칙들을 정하는 것도 윤리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닌 하고 싶은 거. 대로 하는 게 아닌 그걸 정하는 건 또 정서랑은 살짝 이렇게 멀어져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또 거기서는 약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한 뭔가 규칙이 설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 맞아. 그래서 그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서를 거스르는 노력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 TV를 없앤다거나 그런 게 이제 정서를 거스르는 노력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지금 예술 작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술 전시된 무언가를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돼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는 이걸 우리가 더 지켜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더 보는 거, 그 좋다라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좋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더 좋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비중을 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합의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그럼 이제 결국 그 합의도 느낌을 따라간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주제는 우리가 뭔가 예술 작품을 접했을 때 좋다, 나쁘다.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었어요. 이 음악 좋다, 이 음악 별로야, 나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그 느낌은 우리의 항상성과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궁금한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완전 이성적인 행위인 것 같은 우리의 마치 욕구를 억누르는 것 같은 법이나 사회 제도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의 느낌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완전히 우리의 어떤 좋은 느낌이나 항상성도 충족시켜줄 수 없는 법이나 제도는 오래 못 살아남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뒤집히거나 뭔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거지. 도저히 왜? 금주령 같은. 그러니까 뭐 약간 의문이 그러니까 막 이게 뭔가 존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제도들은 특히 뭐 약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보통은 그래도 리더들이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어느 느낌 여러 느낌이 있는데 어느 느낌에 중점을 두고 이걸 우리가 더 밀었을 때 더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어 정도의 혹은 이게 오라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걸 테니까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완전히 어떤 느낌에도 이걸 대체 왜 해?라는 제도는 사실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왜? 약간 이런 갑자기 거. 드는 생각이 있어요. 단통법과 도서정가제가 약간 이런 리액션 아닐까. 그러니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뭘 위한 거야? 라는 제도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되게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보통은 그래도 찬반을 나누면 그래도 찬이 뭐 30% 정도는 있는 제도지 막 진짜 막 0.5%가 예를 들어서 막 외계인만 인권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제도를 만든다고 쳐요. 그럼 대체 우리가 그거 왜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존속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장기적으로 혹은 시점의 문제 혹은 어떤 집단의 느낌을 더 중요시하느냐 그거의 문제지 어느 정도는 어느 인간들의 그 항상성이나 기분 좋음을 이렇게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제도여야만 조금 이것도 약간 제도도 결국 진화해 나가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산주의가 그래서 저는 왜 오래 못 살아남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안 되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산주의 패러다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되게 공산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들도 많이 습수해서 이제 우리도 뭐라 해야 되지? 신민주주의?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런 게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분명히 시작돼서 세계의 절반이 동의를 했던 건데 존속되기 굉장히 힘든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저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가 어떤 패러다임이 공산주의 잘못돼서 오래 못 살아남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시작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인간은 외계인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였으면. 근데 분명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작을 했던 거고 지금까지 어느 국가들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재 우리 체제는 조금 그 인간의 선호도 변화를 반영을 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만든 공산주의는 그 선호도 변화에 대해서 늦게 반응하거나 그걸 억제하려고 하는 체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안 맞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 패러다임 속에 이념이 어땠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적으로. 앞으로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아까 그 혜진이가 얘기했던 거랑 좀 결합을 해보면 개인의 항상성 그래프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항상성 그래프가 다 다르니까 개인의 신체 뭐 여기 우리 지금 체화된 인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개인의 신체에 좋은 것들이 다 다를 텐데 그것에 선호도를 가질 수 없게끔 만든 것이 느낌에 대단히 위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선호도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그 사회 전체의 선호도를 합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선호도들을 합쳐서 사회 선호도가 있고 그 선호도들도 변화하고 계속 내 선호가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항상성이 있는데 그 항상성에 맞춰서 제도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 제도인 거죠. 이게 옳아라는 게 뭔가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인간이 맞추길 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하지 않았나. 변화하기 어렵다? 네, 변화를 하지 않으려는 제도였지 않나.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솔직히 민주주의를 해봤자 나라마다 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그 국가의 국민들의 선호도나 그런 도덕 감정에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나. 오랫동안 그래도 살아남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선호도에 맞춰서 간다면 궁극적으로 형태는 우리가 칼 마르크스가 말했던 그런 형태가 출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항상성을 증진시켜주면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념이 어떠냐, 옳냐, 나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현시키려는 사람들이 이미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념을 사회에 이식하려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네, 그럼 아까 제가 질문했던 네. 예술 작품은 우리 항상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이 항상성으로 설명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체화된 인지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제 다른 뭐 예술 작품을 보더라도 그게 나에서 시뮬레이션 되면서 뭔가 정서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 그림에 찌푸린 사람이 그려져 있어. 그럼 나도 얼굴을 찌푸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약간 시뮬레이션 되면서 그런 찌푸렸을 때 느꼈을 것 같은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죠. 물론 그것과 다른 여러 가지 예술을 감상하는 요소가 더 있겠지만 어쨌든 정서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될 건데
뭐 음악도 약간 이렇게 뭔가 천둥치는 것 같은 혹은 뭔가 급박한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뭔가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약간 정석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나한테 시뮬레이션 되면서 일시적으로 항상성이 변화하고 그래서 감정을 뭐 느낀다면 그런 메커니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미술 작품을 모으는 게 취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를 모았는데 처음에 모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3번째 작품이 와 있는데 저는 조금 느껴요. 나의 항상성을 증진시켜줬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미술관에 가서 그냥 좋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고 그냥 올 때는 몰랐는데 우리 집에 항상 물론 이제 약간 이것도 소유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집에 항상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걸어두니까 뭔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약간 조금 유치한 설명이지만 기분이 좋아야만 뭔가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집에서 부지런해지더라고요. 그림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내가 진짜 좋으니까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잘 사왔어 이러면서 웃고 기분 좋고 그리고 뭔가 또 그래 또 약간 1차원적이지만 그림을 또 좋은 그림을 보면 사오고 싶으니까 또 열심히 일해야지라는 생각도 생기고 물론 이제 모든 거에 다 통용될 수 있는 설명은 아니겠지만 예술 작품이 저는 그래서 약간 처음으로 예술 작품이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약간 간접적인 거였어. 그냥 들으면 기분 좋고 멋있고 가서 보면 좋고 뭔가 배우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이게 없었는데 지금은 되게 나의 뭐라 해야 되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 방금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시험 공부할 때 내가 되게 늘어지는 감정일 때 뭔가 안 되잖아요 공부가. 그럴 때 약간 저는 급박한 감정을 주는 그런 음악을 듣거든요. 저도 그래서 나를 강제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난 되게 늘어져 있으니까. 맞아. 저도 그래서 요즘에 르세라핌 노래 들으면서 엄청 열심히 출근하고 논문 쓰고 막 그랬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이제 담아주는 슬픔이나 뭐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뭐 치환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약간 처지고 무기력한 느낌을 이제 뭔가 열정적인 느낌으로 치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아닐까. 맞아. 그래서 보통 승화시킨다 이런 표현처럼. 뭔가 예술 작품이 그래서 조금 그런 전환을 좀 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서를 자극하려는 목적의 사물이다 보니까 약간 그냥 이런 컴퓨터나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예술 작품을 듣거나 이렇게 보거나 할 때 내 감정을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 방금 막 혜영이들 네. 그 예술 작품과 소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좀 가외의 이야기지만 저도 공부가 안 될 때 막 노래도 듣고 하지만 뭐 새로운 색깔의 펜을 산다든지 키보드를 산다든지 하면 또 기분이 좋아서 또 뭘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런 소비와 예술 작품의 그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 공부하기 싫으면 사고 싶은 그 욕구가 비슷한 예시가 있는데 저도 수험 생활을 했으니까 수험 생활을 할 때 제가 갑자기 PPL 같지만 유니볼 시그노 펜을 썼거든요. 이제 그 펜이 저는 어떤 색깔을 썼냐면 약간 진한 고동색을 썼어요. 이제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느 날 그 펜이 그러니까 수험 생활하면 펜이 빨리 닳잖아요. 다 쓰고 나서 이제 그 가까운 문구점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까만색밖에 안 파는 거죠. 그래서 까만색을 딱 샀는데 공부를 하니까 너무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동감해. 그래서 진짜 그 펜은 하루를 썼어요. 그 하루를 쓰고 그냥 친구한테 그냥 이거 너 해 하고 줘버렸어요. 주고 이제 멀리 떨어진 그 문방구를 그 다음날 가서 다시 사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펜이 어떤 공부를 하게 만드는 요소였는데 그게 어떤 심미적인 만족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다.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하네요. 그래서 소비와 어떤 이 예술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저가 아까 말했다시피 예술 작품 볼 때마다 저희 집에 있는 작품을 보면 뭔가 하루가 되게 힘이 나고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감정을 소비를 통해 느낄 때 그것도 사실 다르다고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같다라고 느낀다면 결국 느낌은 굉장히 내면적이고 나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장기적으로 시간을 들여봤을 때 그게 내 느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하면은 소비랑 예술 작품이 조금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을까? 저는 뭔가 소비가 약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 통제권을 갖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공부는 나의 통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통제권을 갖는 것 같은 되찾고 싶은 그런 뭔가 욕구를 좀 해소시켜 주는 게 있다면 약간 예술 작품은 예술 작가마다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고 나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조금 내가 추상적이고 좀 무의식적이라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약간 시각화하고 좀 구체화하고 그래서 좀 해소시켜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장기적인 관점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아까 통제 그런 것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소비는 과시욕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정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또 이야기를 하면서 좀 예술 작품에 대해서 방금 좀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그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시각적인 정보는 막막까지가 이제 진짜 어떤 광학적인 정보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정기적인 신호로 뇌의 지도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뭐 물론 청각도 마찬가지겠죠. 고막의 떨림 정도까지가 어떤 실질적인 물리적인 부분인 거고 나머지는 어떤 우리가 전기 신호로 이제 뇌의 지도를 그리게 될 텐데 그러면 저는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은 일상적인 사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남들이 보거나 내가 보거나 서로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 똑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진화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너가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건데 예술 작품은 거기에 조금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무언가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서로 동의되지 않는 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어떤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방금 그냥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이 말 들으면서 또 생각났어요. 개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각자 다 다른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건 나의 뇌 속에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충족감을 준다는 점에 소유하는 충족감을 준다는 점에서는 소비랑 비슷한데 소비는 뭔가 우리도 다시 다 알잖아요. 그 뭔가 뭐라지 헛된 것 같은 그런 느낌? 헛헛함. 뭔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게 예술 작품에서는 마치 허수아함을 못 느끼는 게 기억으로 내가 이 순간 이 작품을 완전히 딱 내 걸로 개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유랑 비슷해서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조금 헛헛함을 빠진 거죠. 나만 이제 완전히 소유를 했으니까. 근데 소비는 내가 이걸 마치 물리적으로 가져오면 내 거인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 추가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재밌네요. 왜 이제 좀 비슷한 주제로 이 책에서 이제 또 정서적으로 유효한 자극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마지오가 얘기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중립적인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워딩을 쓰는데 정서적으로 중립적인 게 있을까요? 갑자기 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중립적인 게 있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려고 이제 뭐 언어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그림 자극이라든지 그런 걸 정서가를 평정을 해요. 얼마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가. 그래서 4점에 가까울수록 혹은 0점에 가까울수록 중립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사람들마다 이제 공통적으로 뭔가 합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억지스러운 조작적인 정의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대학원생들끼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들이랑. 책상도
중립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는 책상에 뭐 이게 수집하는 그게 있어. 그럼 책상이 자기한테 엄청 긍정적인 거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책상에서 엄청 맞은 적이 있어. 엄청 부정적인 기억일 거고. 맞아. 수험생 책상 높이 진짜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기분을 좌우해. 그러니까 이 책상도 중립적이다라고 얘기하기에 좀 애매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중립적이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맞아. 중립적인 자극이 있기 힘들지 않을까. 중립적. 지금 당장 찾아낼 수는 없겠죠. 뭔가 내가 아무것도 경험한 적 없는 거면 또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저는 또 그 부분도 방금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닐 것 그것도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와 유사한 무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가 쌤 소뚜껑 보고 놀란다. 소뚜껑을 처음 봤는데 놀랄 수 있잖아요. 그쵸. 자라랑 닮았다는 그쵸, 이유로.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정서적으로 중립적인가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만들려면요. 내가 본 적도 없고 지각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는 것이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말하는 순간 지각하잖아요. 그 순간 끝나는 거야. 중립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각한다는 행위 자체가 정서랑 같이 무조건 결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미묘하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묘하게 중립적일 수 있는 거죠.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얕거나 그 기억이 별로 그렇게 사소해서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얕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없냐? 그건 아닌 거죠. 맞아. 아,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연구할 때 어떤 그 정서에 어떤 가를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평균을 냈을 때 그쵸. 제로에 가까운,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을 냈을 때 제로에 가까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맞아 하죠 보통 그 실험을 할 때는. 근데 이제 평균치는 뭐 다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 있고 개인차가 클 수 있으니까. 재밌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 그냥 제가 고를게요. 네. 고의로 정서를 조절하려고 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집에서 TV를 없앤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환경을, 내가 원하는 정서를 발현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든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정서를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 정서가 나올 수 있는 외부 자극을 조절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할 수 있을 환경을 다 만들어요. 이렇게 주변에. 그리고 일단은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을 아무 페이지나 펴서 그냥 읽어요. 그래서 대충 이 내용이구나 하고 익숙해진 다음에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집에서 이제 TV도 시간 딱 정해놓고 보고 그런 것들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급박하게 해야 될 때는 급박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서를 조절한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지금 바로는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희영이는 그러면? 정서를 조절하는 거는 제가 관계에서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도 화나는 감정이 욱하고 근데 이 마음을 이제 그대로 필터링 없이 하면 상대도 화날 것 같아서 이 고의로 정서를 조절을 하려고 좀 재평가를 해본다든지, 이 상황에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든지, 각성 조절을 한다든지 해서 정서를 조절하고 한 템포 낮춰서 이제 마음을 전달했더니, 이제 싸우지 않게 된, 그런 것도 해당이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이게 환경을 바꾼 건 예시가 많은데 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정서를 조절하는 것도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사실 이 질문을 할 때는 떠오르지 않았던 건데 대화를 하면서 좀 떠올랐던 건데 저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제 탄수화물은 이제 그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혈당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 이제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되고 그럼 이제 그 인슐린이 이제 혈당을 또 과도하게 분비가 됐으니까 과도하게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혈당이 부족하니까 신체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배고프다는 이제 그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고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혈당을 높이지 않는 거 애초에 그러니까 혈당을 서서히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단 거를 먹지 않는 거 가 어떤 고의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맞아. 저 진짜 이거 방금 말씀하신 거 동감하는 게 저는 기분 좋아지려면 뭘 먹어요. 단 걸 먹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뭔가 이게 남편이랑 이렇게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고 이럴 때 그냥 냉장고에서 뭘 꺼내서 먹으면서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내 정서가 조절이 좀 되더라고. 아 반대로 또 이제 네. 남편도 뭔가 좀 나한테 그런 거 같으면 일단 먹여요. 먹이고 재워. 그러면 좀 약간 그 사람도 내가 왜 그렇게 화냈는지 잘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맞아. 사실 저도 정서를 조절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면은 밥을 좀 덜 먹었다든지 탄수화물이 좀 부족했던 혈당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막 열심히 먹고 나면 되게 살 것 같고 뭔가 딱 이제 뭔가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 좀 단 거를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 거를 먹었을 때 치고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이것이 이제 굉장한 불쾌한 자극이 되는 거니까 이 확 떨어지는 구간을 만들지 않는 거. 그래서 좀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좀 밥 같은 거, 빵도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고 뭐 조절하기 쉽지 않지만 과일은 괜찮나요? 과일도 뭐 그렇게 좋지 않다고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과일들은 너무 당도를 끌어올려요. 일부러 올린 거라서 그렇죠. 안 좋다. 그러니까 좀 안 좋지 않을까. 뭐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단 거를 좀 적게 먹는 게 어떤 그 무드를 좀 좋게 전반적인 무드를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뭐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이러면 더 먹고 싶어지고 결국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바로 코끼리가 떠오르잖아요. 반동 효과처럼.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억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환경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를 거스르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환경을 통제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단 거를 끊으려면 단 거를 아예 끊어야 돼요. 근데 단 거를 먹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또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끊을 거면 아예 끊어야 가능하고 아니면 참는 거죠. 참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조금 자연주의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저는 약간 천연에서 나온 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거나 내가 식단 조절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특히 우리 남편이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완전 단 그 정제 당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그냥 과일을 사서 먹여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달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정제된 탄수화물인 거고 그럼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지식이 잘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냥 설명을 하면 어떤 우리 미각 수용체에 빠르게 자극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잘 작용하려고 하면 이제 입자의 크기가 작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는 들어가서 거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정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자연상에 있는 그게 이제 뭐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느리게 혈당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찔리네요. 저도 혹시 영양학은 잘 몰라요. 근데 조금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콜릿 이런 것도 그 99% 완전 카카오 이렇게 정제 안 된 거 그런 거 먹으면
좀 맛도 없기도 하고 조금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안 먹으면 언젠가는 꼭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전 초콜릿 진짜 좋아하거든요.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이걸 먹으면 먹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만족은 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푸는 것 같아요. 조금 거친 형태로 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저 다음 그다음 질문으로 네. 여기서 이제 본능적 직감이라는 또 표현이 나오는데 본능적 직감이 좀 유효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어떤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되게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이렇게 짜릿한 순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짜릿한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결국은 좋은 아이디어였고 그걸 이제 통해서 이제 전 대학 생활을 좀 잘 보냈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뭐 어떤 그 몸이 반응을 해서 네, 본능적인 직감으로 어떤 훌륭한 판단을 내려준 느낌이 훌륭한 판단을 내려준 거죠. 그런 혹시 경험들이 각자 있는지 궁금해서.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떤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 만났을 때 막 지금이야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느낌이 됐다 이제 더 원을 만났다. 근데 누가 물어보면 제가 매번 설명이 다르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느낌. 내 몸이 반응하는 이건데? 근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이건데 나는 알겠는데 근데 그게 왠지는 잘 모르겠는. 이제 왜는 내가 살면서 자꾸 이유를 만드는 거죠. 합리적으로 남들한테 좋게 들릴 만한 이유를 만들겠죠, 제가?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냥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남편 선택할 땐 되게 좋았다. 완벽한 예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딱 그럴 때 결혼을 한다 하더라고. 뭔가 딱 그 느낌이 온다고? 아, 이때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랑 더할 나위 없이 가까워져 있는 뭔가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약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 거. 맞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나한테 맞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나한테 적합한 사람이구나. 이런 게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합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니까, 뭐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연애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를 나중에 발견하는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좋고 일단 느낌적으로 이 사람이 있을 때 내 배경 느낌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고 편안하고 너무 행복한데 왜 좋은지는 그 사람이랑 만나면서 이 사람은 이런 면도 있네? 좋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게 뒤바뀐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이 사람 이런 점이 좋네? 좋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늘 연애를 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이거는 느낌이 해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측 불확실성이 클수록 우리가 좀 직감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는 것 같네요. 지금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다뤄야 할 데이터가 클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심리학을 선택한 게 뭔가 저의 본능적인 무언가인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딱히 엄청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중학생 때 그 정신과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 소설이 있었는데 그걸 엄청 재미있게 봤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 일기 보면 뭐 정신과 의사가 될 거야 뭐 이런 게 쓰여져 있는데 꼭 그게 아니라도 그냥 어쨌든 심리에 대한 뭔가 계속 어쩔 수 없는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리고 뭔가 연구를 하게 되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것도 뭐 엄청나게 막 합리적인 막 판단을 여러 가지를 하고 따져서 했기보다는 뭔가 그냥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 근데 그 진로라는 것도 역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진로 이것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확실히 느낌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아무것도 뭐 배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냥
뭔가 할 수 있을 할 것 같은, 좋아할 것 같은,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본 유튜브 영상인데 그 박문호 박사님 뇌과학자 분이 한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그 기억을 많이 가지면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났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나오는 그 시리즈를 보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특히 중고등학교 때까지 접한 기억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많이 진로가 결정된다고 해서 막 시를 막 100번씩 외우고 낭송하는 걸 좋아했던 애는 그 시를 국문학과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결국은 아마추어 시인이 되고 싶어 한다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느낌이라는 게 사실 이런 기억에서 베이스된 내부 지각이잖아요. 맞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 직관이 그걸 바탕으로 뭔가 형성된 빠른 처리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거 아닌가. 맞아.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빠르게 이제 처리돼버리는. 그러면 사실 그럴 수 있겠네. 어떤 우리 느낌 자체를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된 그런 것으로 학습시켜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시를 100개를 외운다라고 했을 때 그 시를 뭐 자기가 동기를 가지고 나는 시가 너무 좋아서 100개를 외워야지를 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타의에 의해서 뭐 외워야 해라고 해서 외웠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그 아이가 그게 뭐 자동화가 됐거나 거기서 이제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설계라고 하면 되게 무슨 약간 뭔가 나를 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사실 교육이 어떻게 보면 설계잖아요. 사회의 설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드는 설계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이런 과목들을 선정을 하고 이걸 가르쳐야 되고 내용은 이렇게 돼야 되고 방식은 뭐 선생님이 앞에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애들에게 주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없으면은 우리가 저는 그런 거 같거든요. 이렇게 공통 기억이 없으면 아예 없으면 대화라는 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대화라는 게 사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의 이론이 보통은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지고 전제부터 이렇게 해서 되게 합리적으로 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되게 많은 전제들을 이미 다 깔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는 존재나 뭐 말씀드린 설계 같은 게 있어야만 어떤 정도의 공통 기억을 가지고 공통 느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선호도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책을 자꾸 읽다 보면 말이 잘 통한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비슷한 배경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쌓아나가는 그 상호 주관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단어네요. 상호 주관성. 역시.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스키마를 맞춰가는 과정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은 이제 안한 질문이 그 연기된 정서 부분을 아직 질문을 안 했는데 근데 이건 사실 뭐 그냥 저의 개인 경험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했던 건데요. 연기된 정서가 느낌을 유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책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대학생 때 뮤지컬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이제 감정 그 연기 하는 걸 지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요. 가슴을 이렇게 뚱뚱뚱 때려요.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살살 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세게 때려. 아픈 만큼. 그래서 이거 가슴을 쾅쾅쾅 치면서 감정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연기된 정서죠. 이거는 내가 가슴을 때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슬플 때 이런 연기를 하니까 그 연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거를 끌어내는 그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자의 주장에 상당히 빠르게 동의가 되고 흡수가 됐는데 혹시 다른 뭐 경험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네. 저는 되게 비슷한 경험인데 저도 대학생 때 그 러시아 연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성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 같이 했던 친구가 처음엔 그냥 성적 잘 받으려고 그냥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되게 하기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게 내 정서가 아닌데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그 친구가 원래 되게 이렇게 말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 캐릭터 자체가 되게 남을 막 유혹하고 막 엄청 표현을 자기 감정에 솔직한 캐릭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1년인가 한번 그 정도 하고 딱 공연을 하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저도 느꼈는데 내가 되게 솔직해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여서 나도 그런 것 같아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전 친구의 변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 연기라는 게 그냥 예술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신에게 주는 뭔가 변화를 일부러 야기하기 위한 장치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심리 치료 이런 거 할 때 무대 위에서 연극 방식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상담할 때 역할 이렇게 맞아요. 사이코 드라마 이런 치료를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영어를 할 때와 한국어를 할 때 굉장히 달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영어를 할 때는 이제 학원에서 외부적인 환경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길 원했고, 그 아나운서의 그 발음이랑 억양이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나 표현 몸짓까지도 다 따라하게 시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CNN이나 뭐 NPR 아나운서처럼 되게 자신감 있어지게 되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딱 언젠가 이제 한국어를 하다가 영어를 하면 훨씬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지고 다 부실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 방금 또 든 생각인데,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원래는 작년에 할 때는 그냥 대화를 나눴지만 지금 올해부터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통제된 요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또 어떤 정서를 유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느낌으로 이런 독서 모임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그 강의할 때 제가 약간의 텐션을 끌어올려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텐션이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강의할 때는 뭔가 텐션을 끌어올려서 막 하다 보면 끝났을 때 엄청 흥분된 상태로 끝이 나는데 근데 뭔가 그거를 작년부터 했으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에 대화할 때도 좀 텐션이 옛날보다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체화된 이 인지이론 책을 읽으신 뒤에 생활에 어떤 적용을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없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셨나요? 저는 운동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신체가 좋은 컨디션이어야 내가 좋은 정서와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 신체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줘야겠구나. 맞아,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 약간 체력이 나의 인성에 비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아프면은 진짜 성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맞아. 피곤하면 또 특히 맞아. 여유가 없어지니까. 심지어 우울증도 몸에서 나오는 항상성의 그 메커니즘이 깨져서 나오는 거라고 시작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계속 시작이 돼서 신호가 우울하다고 계속 뭔가 잘못됐어. 너의 항상성 메커니즘 잘못됐어라고 신호를 주는데 그걸 무시하면 그게 완전히 뇌까지 고장이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로는 도저히 안 올라오는 거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항상성 자체가 낮아져가지고. 그렇게 되기 전에 몸을 좀 잘 돌봐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미술관에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정신적으로 가장 고점이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예술 작품을 정말 많이 가리지 않고 많이 흡수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비와 예술의 차이가 어쨌든 예술은 나의 무형의 것을 계속 쌓아나간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미술관을 거의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빠서도 있지만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굳이 막 예술을 찾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예술 작품이었던 거지. 좋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만의 것을 한번 또 쌓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제 무슨 얘기 할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들었던 그 기억 중에 하나가 이제 미학에서 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킬라만자로산인지 아무튼 어떤 설산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는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뭔가 되게 경외심이 드는 뭔가 자연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제 나중에 교수님께서 뭐 이 곳이 이제 어떤 종교가 생겨나고 했던 곳이다. 근데 뭔가 그 사진을 보는데 뭔가 어떤 신에 대한 그런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느낌이 뭔가 저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머릿속에 추상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예술 작품도 어떤 걸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아름답다고 느끼는 우리 그 마음의 기제. 예전에 그 예술 심리학 하시는 분이 도미 소리 왜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리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게 아름답게 들리는 걸까? 그게 좀 항상 궁금했는데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또 다시 그런 게 생각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른 걸로 찾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죠. 저는 그 책 읽기 전에도 들었던 생각인데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되게 탐독을 하는 편인데 뭐 뇌과학을 정하면 뇌과학 근데 이제는 그 사이에 좀 관련된 소설을 좀 끼워 넣어서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이해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내가 꼭 완전히 관련된 주제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저기 스피노자가 났으면 스피노자의 시대상을 그린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읽었을 때 내가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술 작품에서 감정을 느끼고 뭔가 기억이 조금 나랑 동떨어진 어떤 거리가 먼 중립에 가까운 그런 기억이 아니라 나랑 가까운 기억이 되니까 되게 의미가 있고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배울 때 이제는 조금 예술 작품을 좀 일부러라도 내가 설계를 해서 좀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질문 다 한 것 같고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진짜 시간이 또 네. 날아갔네요. 2시간이. 다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정말로 얘기하다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생각해볼 주제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개인적인 경험을 끌어낼 것도 많았던 것 같고 어려웠지만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맞아, 진짜 가치로웠다. 네. 다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 달에 만납시다. 안녕.